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위기에서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 개인적인 평론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대통령 이재명이 아닌 정치인 이재명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며 대권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몰렸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법원을 오가며 숨가쁜 재판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뒤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사실상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재판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사법적 단두대에 올라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조기 대선을 거치며 상황은 급변했고 그를 옥죄던 수많은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처절했던 위기의 순간들로부터 지금에 멈춰선 사법시기에 이르기까지 각 사건의 상세한 현황을 보고해 드립니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작된 이 대통령의 가장 긴 사법 여정이었습니다.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5년 3월 26일에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를 뒤집고 파기환송한 이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며 다음 두 가지 핵심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김문기 처장 관련 골프 발언. 이 후보가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음에도 방송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만든 구체적 허위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나 압박이 없었음에도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내리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상태는 파기환송심 단계에 있으나 대통령 당선과 함께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김문기 처장과의 골프 의혹 부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유죄 확정 위기에 처했으나 당선 직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발동되면서 2030년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위증교사 사건.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입니다. 진행 결과 법원은 이재명 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인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증인은 유죄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무죄인가? 재판부는 위증은 있었지만 그것이 이재명의 교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어권 행사의 범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변론 요지서를 보낸 행위를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요청 자체를 곧바로 거짓말을 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고의성 부족.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재명이 김진성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짓말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시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치록 등을 볼 때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 스스로의 결정.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재명의 압박이나 지시 때문이라기보다 김 씨 스스로가 인지하거나 판단한 내용에 기초해 발언한 측면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킨 사람의 지시와 실행한 사람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상태, 이 사건은 최종 판결이 선고되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김진성 씨가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말한 점은 유죄로 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고의로 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요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 혐의.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2025년 4월 23일 수원지법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정리가 요청되었습니다. 현재 대통령 취임 후 헌법 제84조 2구에 재판이 중지되었으나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및 대북 제재 위반 소지. 이 사건이 국내 재판을 넘어
국제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엔 안보리 결의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유엔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현금 전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이 실제로 북한 노동당 등에 전달되었다면 이는 한국 정부나 기업이 국제법상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 됩니다. 외교적 신뢰 문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에 국제 제재를 우회하여 북한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은 향후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할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가능성. 미국은 대북 제재를 어긴 제3국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대통령 신분이라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더라도 관련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국제법 적용이 되려면 ICC가 공식 조사 기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은 국내법으로만 판단하는 과정일 뿐 현재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 실무회담의 현실. 2025년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법적 정의의 관점이 아닌 철저한 실용주의와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무회담을 통한 압박 도구. 트럼프는 격식을 갖춘 정상회담 대신 핵심 현안만 몰아붙이는 실무회담을 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대북 송금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 측에 방위비 부담금 대폭 증액 GDP 3.5% 수준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 사건은 정의 구현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끌어내기 위한 최고의 협상 카드인 셈입니다. 미국 내 강경파의 잠재적 리스크 규정.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들과 미국 의회는 이 대통령을 과거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 했던 인물로 규정하며 여전히 불신에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부의 비판 여론을 빌미로 이재명 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며 한국이 미국의 안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 입국 제한 논란과 외교적 예외. 미국 임의법상 형사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론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원수 자격의 실무 방문이라는 외교적 특례가 적용되면서 실제 입국 거부라는 외교적 타국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문 때마다 이러한 법적 논란이 뒤따르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북 송금 사건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무거운 국제법적 쟁점을 남긴 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한국의 경제적 양보를 받아내는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긴박했던 실무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외교적 경제적 비용으로 치환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왜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회담인가? 첫 번째, 위전보다는 실익은 트럼프의 비즈니스 스타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카펫, 국빈 만찬 같은 화려한 의전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실무회담 형식을 빌려 좁은 방에 마주 앉아 그래서 우리한테 뭘 줄 건데?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중액과 대규모 투자라는 확실한 결과물을 빨리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외교적 거리두기. 미국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외국 정상과 화려한 국빈 방문을 진행할 경우 미국 내 여론이나 야당 민주당으로부터 범죄 혐의자와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분 차단. 실무회담은 업무를 위해 만나는 것이므로 이런 정치적 비난에서 자유롭습니다. 심리적 압박.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대우하지 않음으로써 회담 주도권을 트럼프가 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협상 카드로 더 강하게 흔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국제법적 잠재적 피고인 취급. 앞서 언급한 대북 송금 사건은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확정 판결 전이라도 국제법 위반 논란이 있는 정상과 공식 정상회담을 열어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일단 급한 물, 안보, 경제부터 끄자. 그런 식으로 실무회담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회담을 고집하는 이유는 화려한 대우 대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 즉 돈을 챙기기 위함이며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이용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라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접받고 싶으면 더 많은 양보를 하라는 트럼프식 압박 외교 전형입니다. 법인카드 공금 유용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에 법인카드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진행상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대통령 취임에 따라 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및 국정 공백 방지를 사유로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기일 미정 상태입니다. 그럼 무엇을 사적으로 사용했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 공무원들을 동원해 도 예산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적 음식물 구입. 도청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사적인 음식물을 구입하여 이 대통령의 자택으로 배달하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약 889만원 상당의 음식값이 도 예산으로 지출되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두 번째, 가사 서비스 및 생활용품. 자택에서 사용할 샌드위치, 과일 등의 식료품은 물론 세탁비 등 개인적인 생활 서비스 비용도 도 예산, 의전 비용 등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입니다. 세 번째, 제사 음식 및 과일 대금. 명절 제사 음식이나 개인적인 선물용 과일 대금을 경기도 예산으로 결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관용차 사적 이용. 경기도가 인천 제네시스 차량을 성남시 순회동 자택 주차장에 상시 주차하며 이 대통령의 배우자 등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임차료와 연료비 등 도 예산을 청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측의 반론이 이러합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 측은 부하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을 알지 못했으며 관용차 이용 역시 공무의 연장선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경기도의 공금인 법인카드와 예산이 소고기, 초밥, 제사 음식 구입 등 개인적인 가계 지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법원은 이 사안의 엄정함과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연속성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개발사업 부패 관련 사건. 성남시장 시절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전망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들입니다. 진행사항, 일부 관련자들은 무죄를 받거나 판결이 확정되며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워낙 사건이 방대하여 여러 재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대통령의 임기와 맞물려 사실상 심리가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대장동 의혹이 야당, 즉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의혹은 공론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민주당 내부 경선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이낙연 측근의 최초 제보, 2023년 말 이낙연 전 총리의 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자신이 대장동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당사자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가 부정부패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제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둘, 경선 과정에서의 공방. 2021년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의혹은 본선에서 결정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박 논란 등 지지자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명락대전의 불씨. 이낙연 전 총리 측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정조준했고 대장동 의혹은 두 후보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든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의혹은 대선 본선까지 이어지며 이재명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멈춰선 이유, 대통령만의 특별한 방패. 아니,
대통령도 제가 의심받으면 재판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재판이 멈춘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진 특별한 규칙 때문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나라의 근제, 즉 내란 같은 것이 아니라면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이 규칙에 따라 대통령이 나라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이었던 모든 재판을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자며 멈춰 세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재명 재판은 크게 세 가지 상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숙제를 다 끝낸 사건으로는 위정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무죄 판결이 나서 완전히 끝난 사건입니다. 다시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결판 직전에 멈춘 사건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날 뻔했지만 헌법이라는 방패가 나타나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한 멈춰버린 사건입니다. 세 번째, 시작하다가 미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법인 카드 공금 위용 사건, 대장동 백현동 위례 개발사업 부패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한참 조사하고 재판 날짜를 잡던 중에 대통령이 되면서 일단 미뤄둔 사건들입니다. 사법부의 시계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시계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3일 밤 12시가 지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째깍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포트를 마칩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위정교사는 무죄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헌법이라는 방패 뒤에 잠시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패는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3일에 사라지며 그때부터 멈췄던 모든 재판이 다시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재판과 빵원 예산의 선전포고. 2024년 말 대한민국 국회는 거대한 폭풍 전야였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정부의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예산을 대폭 깎는 예산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여권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과 감사원의 손발을 자르려는 방탄용 삭감이다 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약 4조 1천억 원 정도의 강력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며 강행 돌파했습니다. 이는 행정부 입장에서 정부 마비를 느낄 정도의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윤석열의 행정부의 심장을 멈춘 삭감의 실체. 그 상세 내용은 행정부의 손발과 비상금을 모두 잃게 할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첫째, 사정기관의 무력화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및 주변 인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돈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검찰청 특수활동비 80억 원, 특정 업무경비 506억 원 전액 삭감,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는 물론 대장동, 대북송금 등 주요 수사활동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찰청, 감사원, 대통령실 이것들 역시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삭감 처리되며 수사와 감사 기능이 사실상 멈췄었습니다. 둘째,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차단했습니다. 재난, 재해 시 써야 할 정부 예비비 4조 8천억 원 중 절반인 2조 4천억 원을 내역 불투명을 이유로 도려냈습니다. 셋째, 국정 핵심 사업을 저지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대한고래 사업은 사업비 98%가 깎여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해졌고, 위료 개혁을 위한 전공의 지원 예산과 북한 드론 대응을 위한 국방 예산까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고립이 불러온 비상계엄이라는 대형 사고. 이러한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윤석열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극단적인 판단을 내기 위한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수사, 감사 기관 무력화에 대한 분노. 검찰과 감사원의 예산이 영원히 된 것을 보고 정부는 이를 범죄자를 수사하지 말라는 입법 폭고이자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 기능 마비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행정부의 고립. 야당이 예산뿐만 아니라 장관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자 윤석열은 이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고. 막다른 골목에 물렸다고 생각한 대통령은 결국 헌법상 최후의 수단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 정부 기능 마비 우려, 대통령의 극단적 대응이라는 명확한 흐름이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엄 선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민심은 급격히 이반했고, 그 결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재명은 과거 본인의 재판을 방어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 영원 삭감과 예비비 반토막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 예산 전쟁이 윤석열을 극도의 압박 상태로 몰아넣고 비상계엄이라는 사고를 치게 유도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이재명은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노무현, 결단의 윤석열.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지만 대통령들의 그 대응 방식은 달랐습니다. 2004년의 노무현과 2024년의 윤석열 두 대통령 모두 야당의 압박 속에 막다른 골명에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탈주구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 국민이라는 바다에 몸을 던지다. 2004년 야당이 탄핵안을 가결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처절할 정도로 맑아 소통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TV 토론회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식의 거친 표현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가감없이 전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호소. 그는 법적인 절차보다 민심을 믿었습니다. 탄핵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했고, 이에 응답한 국민들은 대규모 촛불 집회로
대통령을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이 나기 전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는 노무현은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법과 힘, 그리고 전격적인 결단. 반면 이전 윤석열은 평소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은 만큼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법 집행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대화의 부재. 윤석열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공세 이어지는 동안 야당 지도부와 실질적인 영수회담이나 타협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반국가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이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선택. 그는 국민에게 먼저 호소하기보다 군과 헌법적 권한을 동원해 상황을 일거에 정리하라는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국민과 대화하여 설득하는 과정 대신 국가 비상사태라는 법적 틀을 비겨 전국을 돌파하려 한 것입니다. 왜 국민과 대화하지 않았나? 윤석열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은 이유는 그의 검사 출신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가신.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영역이 아닌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야당의 행위를 범죄적 폭거로 규정했기에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충격요법의 선택. 대화로 풀기에는 이미 야당과의 갈등이 너무 깊어졌다고 판단했고 국민적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호소보다는 상황의 반전을 꾀하는 충격요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오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끝없이 대화하며 민심의 방패로 삼았던 반면 윤석열은 대화를 생략한 채 법적 권한을 창으로 삼아 휘둘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이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려 했지만 윤석열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계엄이라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국민을 믿고 소통했느냐, 힘으로 상황을 억누르려 했느냐가 두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비상계엄. 칼자루는 쥐었을 때 휘두르는 법이 틀렸다. 비상계엄 그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자체는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둘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라는 정치를 생략한 대가. 정치는 대화와 설득의 예술입니다.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어 행정부의 손발이 묶였다면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민 앞에 서서 호소했어야 합니다. 국민을 향해 지금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치안과 수사가 멈추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소통하며 여론의 힘을 빌리고 야당 지도부와 밤을 새워가며 담판을 짓는 정치적 노력이 단 한 번이라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으로 풀기보다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력인 경권으로 일거에 제압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가장 크게 실망한 지점이자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잃게 만든 핵심 이유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의 트라우마를 깨우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계엄과 군대는 단순한 법 조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권을 잡기 위해 군대가 집권을 하고 시민들을 억압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 총을 든 군인이 진입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장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인가? 라는 거대한 정서적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할 칼이 정치적 대결의 도구로 쓰이는 순간 국민들은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명분 없는 출동과 군용물 강탈의 위험성. 군대가 시민을 직접 억압하거나 발포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명분 없이 국회에 출동한 것 자체가 이미 중대한 잘못입니다. 군대는 외부의 적을 막는 집단이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발생한 한 정치인의 돌발 행동 역시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무장한 군인의 총기를 빼앗으려 하는 행위는 아무리 군대를 모르는 여자라도 내가 본 그 영상 속의 그 모습은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군인의 총기를 뺏으려는 행위로 보였습니다. 군인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군인들도 거기 나가고 싶어서 나갔겠습니까? 시민을 공격하지 않은 군인의 총기 탈취 행위나 미수는 단순한 방해가 아닌 국가 안보를 흔드는 중죄입니다.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강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처벌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총기나 탄약 같은 군용물을 강탈한 자는 죄질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소 형량 또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미수범 처벌도 있습니다. 실제로 총을 뺏지 못하고 시도만 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총에 손을 대어 빼앗으려 한 동작 자체가 이미 범죄가 됩니다. 아무리 계엄이 부당했더라도 실탄이 장전되었을지 모를 총기에 손을 대는 것은 시민과 우리들의 아들 같은 군인들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행정부는 명분 없는 군대 출동을, 정치인은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위험한 연출을 택하여 양쪽 모두 정치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탄핵의 진짜 이유, 여러분, 저는 이재명 지지자도 윤석열 지지자도 아닙니다. 아무리 정부 예산을 말도 안 되게 깎고 없애버렸다고 정부의 속사정에 대해 국민과 대화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 계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당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혔는지를 보고 다음과 같은 법적, 정치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실체적 요건의 위반입니다. 헌법상 계엄은 전쟁이나 내란처럼 국가의 존립이 이태로운 비상사태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상황이 결코
군대를 동원할 정도의 국가 비상사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욕군이 안 됐는데도 계엄을 강행한 것, 이것이 중대한 법 위반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입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필수적인 과정들이 무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강행은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셋째, 내란죄 적용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봐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들어 내란이라며 강하게 고발했지만 사실 법적으로 내란죄를 입증하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토를 창탈하거나 국가기관을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폭동의 요건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은 내란 여부보다는 명확하게 드러난 직권남용과 헌법 위반에 더 집중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지점은 바로 국민적 지지를 잃은 불통의 행위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설득을 저버린 것이죠. 국민을 향해 호소하고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는 대신 무력을 선택한 이 불통의 정점은 결국 민심의 거센 역풍을 불렀고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적 위반과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무리한 행보들이 하나로 합쳐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탄핵의 핵심은 요건 없는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헌법 질서의 침해에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군을 동원한 실제적 위반, 법적 절차의 무시, 그리고 대화 대신 무력을 선택한 국민의 지지를 잃은 불통이 그를 파면으로 이끈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란죄 성립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선법 유린과 직권남용이라는 명확한 팩트가 결국 심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권 교체의 기록.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한동훈의 반대 표명. 모든 사건의 시작은 윤석열의 자멸적인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12월 3일 밤 대통령이 계엄을 전격 발표하자마자 여권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즉각 대통령의 결정과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이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그의 반전 행보는 보수 진영 내부에 거대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한동훈의 선택과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12월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의 결정적 변수는 여당의 이탈표였습니다. 한동훈이 계엄의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여당 의원들의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204명이라는 찬성표가 나오며 탄핵안이 통과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2025년 초 당원 게시판 논란과 보수의 괴멸, 탄핵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기다리던 중 보수 진영을 뒤흔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뒤늦게 터져나왔습니다.
한 대표와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치주의를 지켰다는 한 대표의 명분은 친윤계로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배신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됩니다. 이 논란은 보수 지지층을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 놓으며 보수 진영을 사실상 분열로 몰고 갔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보수의 분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확정 시점에는 이미 보수 진영은 수습하기 어려운 분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 했으나 탄핵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갈등과 뒤늦게 불거진 게시판 논란으로 인해 강력한 구시점을 만들지 못한 채 대선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5년 6월 3일 이재명이 당선에 필연적 결과 결국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자멸과 한동훈의 선택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진 지륵탕 싸움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은 대거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자정질환이 이재명에게 정권 교체의 필연적 명분을 주었고 탄핵 후 그 권력의 공간을 이재명이 채우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은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선포라는 자멸에서 시작되어 한동훈의 선택과 이후 터진 게시판 논란으로 보수 진영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집권 세력이 스스로 무너진 순차적인 과정이 결국 12월 14일 탄핵 가결을 걸쳐 6월 3일 이재명이 탄핵 후 정권까지 잡게 되는 역사의 길을 닦아준 셈입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그를 평가하지만 내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그가 보여진 파격적인 소통의 자세와 굽히지 않는 기계 때문입니다. 검사와의 대화, 그 누구와도 피하지 않았던 소통. 내가 기억하는 노무현의 가장 강력한 첫 모습은 바로 소통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건의를 내려놓고 평검사들과 마주 앉아 생중계로 토론했던 검사와의 대화처럼 그는 갈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나서서 대화로 풀려 했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고뇌를 숨기지 않았던 그 솔직하고 담대했던 모습, 대한민국 정치사에 본 적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질 것을 알면서도 도전했던 바보 노무현의 기계, 그 소통의 자신감은 대통령 이전부터 지켜온 뜻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당선이 보장된 종로 국회의원을 버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부산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질 것을 알면서도 몸을 던졌습니다. 바보 노무현이라는 불리면서 개인이 아니보다 명분을 택했던 그 당당함이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외국 정상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떳떳함, 그 기계는 세계 무대에서도 빛났습니다. 강대국이나 외국 정상들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거나 급식거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국익을 위해 할 말은 하는 그 떳떳한 모습은
내가 본 가장 자랑스러운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 당당함은 노무현만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도 꺾이지 않았던 나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세상이 노무현에게 등을 돌렸을 때도 나는 노무현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 반대 세력까지 협사하여 탄핵에 찬성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조차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기에 끝까지 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눈에 비친 그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는 외로운 투사였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이해하는 마음. 대통령도 결국 사람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국정을 운영하려 해도 주변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주위 사람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법인데 측근의 잘못을 대통령 개인의 결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가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단편적인 사건보다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큰 방향을 보았습니다. 전 정치인을 평가할 때 당보다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나에게 약간의 피해가 와도 나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되게 하는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접적인 관여 사건도 아니고 측근이라면 그건 대통령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이고 사회생활 다들 해보셨잖아요.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별난 사람,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국익을 우선하는 국정 운영하는 게 우선이죠. 요약하면 내가 노무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검사들과 막 앉아 토론하던 그 파격적인 소통이 시작이었고 부산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도전했던 뚝심, 그리고 외국 정상들 앞에서의 당당함으로 이어지는 그의 삶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측근 관리의 어려움은 인간적인 한계일 뿐이며 평생을 떳떳하게 대화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그의 지심은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 운영 진단. 위기의 시대. 이재명 집권 후 대한민국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지만 집권 이후 대한민국 유례없는 시스템의 붕괴와 경제적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본과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된 정책들은 오히려 민생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동력은 정치적 보복과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그 참담한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 운영의 주요 쟁점 및 경제적 불균형. 첫 번째, 노동과 경제. 고용시장의 경직성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 첫째, 노란봉투법 추진입니다. 노사관계 균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원하청 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국내 투자 유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초단시간 근로 규제 강화.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으며, 이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고용시장의 왜곡을 초래했습니다. 노동 문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서로 정당한 합의 후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해야 서로 윈윈하는 건데,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기업은 해외로 떠나거나 축소, 포기하고 노동자만 피해보는 노동법이 이게 진정 노동자를 위한 법이니까? 두 번째, 방송 및 언론 개혁을 주장한 제도적 압박 논란. 첫째, 방송 3법 강행 및 공영방송 장악 논란.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는 방송 3법을 추진했으나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친정부 성향 단체들을 통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중재법 및 가짜뉴스 규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밀어붙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재갈 물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도 채널 및 유튜브 규제. TV 방송뿐만 아니라 보도 전문 채널과 유튜브에게까지 강력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관제 보도화를 획책한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국민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는 정부는 군사정권 이후 처음입니다. 세 번째, 금융재정 포퓰리즘. 편심을 위해 원칙과 국고를 탕진. 첫 번째, 금투세 정책의 혼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보여준 정책적 갈팡질팡은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습니다. 25만원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고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을 살포하여 쿠폰플레이션을 초래하며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생산 수익성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돈을 풀면 화폐 가치 떨어지고 물가 폭등은 경제시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건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내 기업부터 살리고 물가부터 잡는 게 우선 아닙니까? 한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가기 힘든 법인데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요? 네 번째, 화폐 가치 하락과 착시 상승장의 이면. 베네수엘라식 주가 상승. 현재 주가 지수가 오르는 것은 경제 기초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자산 방어를 위해 주식으로 자금이 쏠리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 심화. 고환율로 인해 일부 수출 기업만 이익을 얻지만 수입 물가 폭등에 직격탄을 맞은 내수 기업과 서민들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AI 메모리 수혜로 급등하는 거지, 개미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내려가는 게 더 많습니다. 이건 이재명이 잘해서 시장이 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 특성상 AI 수혜가 되기 때문 아닌가요? 다섯 번째, 예산 무기화 및 외교적 실리 부족. 전 정부 보복성 예산. 전임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핵심 국채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파괴했습니다. 굴욕적 대미 외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대한 기업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나 안보 하격 등 상응하는 국익을 확보하는 실패한 빈손 외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주는 게 있으면 받아오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때 체결하는 관세제로 FTA가 얼마나 잘했던 외교 성과인지 이번에 이재명이 트럼프와 정상회담도 아니고 실무회담으로 빈손으로 오는 거 보고 이명박이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도 그때 소 때문에 선동당해서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티켓 들고 나갔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 안 먹는 사람 있나요? 저처럼 돈 없는 사람 못 먹지? 집중 진단. AI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부조화. AI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적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자력 배제의 대가.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건 오직 원자력 발전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배제하고 있죠. 두 번째, 전기료 폭등의 필연성. 원전이 버리고 재생에너지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대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AI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살인적인 전기료 고지서 나오지 않겠어요? 세 번째, 4차 산업의 자살 행위. 전기료가 오르면 한국의 AI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붕괴합니다. 기름 없는 고속도로를 닫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AI를 키운다는 정보가 AI에게 맞는 에너지 정책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요약하면 이재명 집권 후 대한민국은 방송법 개정과 언론 규제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현금 살포와 금투세 논란으로 시장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착시 상승장 속에 서민 경제는 고사하고 있으며 특히 AI 시대를 말하면서 원전을 도외시하는 모순은 전기료 폭등과 국가 산업 붕괴라는 대재앙을 불러올 명백한 팩트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한 정책적 모순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을 끄고 미래 성장 의지를 꺾어버리는 선택이 아닌지 자문하게 만듭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언론의 눈을 가리는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4차 산업의 혈맥인 에너지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들은 결국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짊어져야 할 거대한 고지서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함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상식과 원칙 그리고 실리 위에서 당당히 일어서기를 바라는 애국심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부디 이 간절한 우려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